유진그룹 계열 사모펀드인 유진 프라이빗 에쿼티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인수해 사회이사 추천권을 얻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KTB 자산운용과 두나무를 비롯한 총 5개사가 우리금융지분 낙찰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9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었습니다. 고지세액은 지난해보다 3조 9천억 원 증가한 5조 7천억 원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앞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신사업 분야에서 3년간 3만 명을 직접 채용합니다. 또 인재 육성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6,000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투자 열풍과 맞물려 국내 증시에 이들을 테마로 한 상장 지수펀드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수에 분산 투자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데 수익률 측면에서도 ETF 시장 평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95만 명이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납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들이었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집값 상승의 영향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에도 고스란히 적용됐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94만 7천 명. 지난해보다 28만 명 증가했습니다. 징수세금도 5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1조 8천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의 인원도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3만 6천 명으로 16,0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1세대 1주택자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1세대 1주택 세금 비중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을 통한 그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서 과세 강화로 법인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중 약 3.5%를 부담합니다. 1세대 1주택 세금 비중 감소는 공제금액 인상과 고령자 공제 영향이 컸습니다. 공제금액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면서 대상자가 약 9만 명 가까이 줄어들고 세금은 8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도입과 세부담 상한제 적용도 실수요자 보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부세 저항에 대해 세수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고 세부담 완화를 위한 분납제도가 있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이라는 종부세 인식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정책경제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정부가 이번 종부세를 놓고 98%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세금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좀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약 100만 명 정도인데요. 인구 전체로 봤을 때는 2% 정도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세대 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전국 가구 수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2%가 아니라 4에서 5%, 또 유주택 가구로만 본다면 8%를 웃돕니다. 또 서울 가구 수의 4분의 1 정도의 규모이기도 하고요. 정부는 이제 대다수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은 5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서울 내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1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 집주인이 이제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더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의 관점에서 해당되는 가구가 8%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고 결국은 이제 집값을 좌우하는 계층이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98%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지금 종부세 폭탄을 던졌는데 이미 매도보다 증여를 택한 그런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종부세를 내는 게 좋은지 증여세를 내는 게 좋은지 쉽게 판단할 수는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세금 체계가 좀 달라서인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야 하지만 이제 증여세는 이제 한 번 증여 처분할 때 끝나는 취득세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올해 네. 역시 작년과 맞먹는 수준으로 증여가 많았습니다. 네, 이는 또 지난해 전국 아파트 공급 물량의 5분의 1 정도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증여세와 함께 내는 증여 취득세가 3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이제 증여가 이제 줄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증여를 하는 부담이 상당한데도 여전히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했다 이건데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증여를 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절감되는 이제 종부세를 생각하더라도 증여가 좀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좀 팽배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 장기 보유로 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무조건 유리하죠.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고 종부세를 이제 계속 매년 절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몇 년 후면 다 이게 사실상 다 환수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당연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상향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줘서 일가가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앞으로도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올해 지금 30만 명 가까이 대상자가 늘었는데 이렇게 증여로 피해간 사람들 외에도 여전히 다주택자들이 많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해마다 지금 수천억씩, 수억 원씩 세금을 계속 낼 수는 아마도 없을 거고 결국은 이제 종부세가 내년에 이제 대선의 어떤 주요 변수로 대선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이유로 부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대선 후보들의 이제 공약들을 보시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대신에 국토보유세 이제 신설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게 현행 부동산 보유세 과세 체계인데요. 재산세는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국토 보유세를 대체한다는 식입니다. 모든 토지와 주택에 국토 보유세를 걷고 이를 기본 소득으로 돌려준다는 개념인데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율 인하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급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지만 이제 종부세 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 3월 대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종부세 폭탄에도 이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거라면서 투자 시 선별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2배 뛰었습니다. 시장에서 주택 공급 부족을 외쳤지만 정부가 외면한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집값 하락 안정화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집값은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기간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도 상승장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이 금방 해소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시중에 유통 매물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폭으로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드라마틱하게 금리가 크게 오를 만한 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년 8월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년차가 도래하면서 보증금 5%만 인상했던 매물이 급등한 시세에 맞춰 시장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집값을 자극할 변수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정부의 대출 옥죄기와 보유세가 크게 올라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경우 집값 하락에 무게를 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9.6을 기록해 7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은 대기 수요 여부로 결정되는데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은 또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것만큼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확실한 일자리가 많은 곳들, 일자리가 증가하는 곳들은 지금이라도 선점하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강서구의 마곡지구. 정부 규제와 시장 기대감이 혼재한 가운데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동산부 홍원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요즘 부동산 매수 심리가 좀 다소 꺾인 것 같은데 여전히 전문가들은 내년 집값이 오른다고 베팅을 한 것 같네요. 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내년 1분기 대선 전까지는 조금 조정을 받다가 네. 하반기에는 전세난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당장 연말까지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없이 매수자나 매도자가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정책 변수로 인해서 좀 관망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 2년 기한이 이제 도래하면서 예.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해지면서 좀 집값을 밀어 올릴 거다 이렇게들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진 이유가 정부의 이 대출 규제 같은 유동성 축소 움직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 앞으로 아예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워낙 대출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매수하려는 심리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했던 영끌 이게 좀 불가능해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별로는 좀 집값 추이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입주 물량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대구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고 반대로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고점보다 떨어진 가격에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가를 올려놓고 버티기에 들어갔고 또 매수자들은 좀 시장을 보면서 약간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급을 맞추는 게 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매수 수요는 대출 규제로 다소 좀 막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느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앞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종부세도 이번 주부터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네, 정부의 예상보다는 다주택자들이 이제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초 정책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것은 일정 부분 좀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보유세에 대한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지금보다는 더 높게 상승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각 가정, 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설사 버틸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이제 세금으로 충당을 하기도 하고 또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시장에 내놓지 않고 증여하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여가 급증했다라는 거를 앞서 강미성 기자가 데이터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증여가 많아지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시장에 매물이 더 줄어드는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물이 줄어들었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규제 정책, 세금을 올리는 규제 정책이 이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풀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수요층한테 가지 않고 자녀나 이제 부부 이런 네. 사람들한테 증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돌아가는 것도 일종의 수요가 하나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증여라는 항목을 좀 낱낱이 살펴보면 예. 엄청 어린 자녀라든가 아니면 당장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아닌 학생, 대학생 이런 분들에게 이제 증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시급한 수요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내년에 또 한 가지 변수로 거론이 되는 게 지금 앞서 홍 기자가 얘기한 전세 문제입니다. 내년 하반기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2년을 다 채운 그런 세입자들이 속속 등장하게 될 텐데 이게 시장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걸로 보입니까? 일단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 2년 기한이 도래하면 신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한 2년 계약이 끝나는 수요자들이 움직이게 되는 내년 7월을 전후로 해서 수요자들의 이동과 함께 전세 부족이 다시 심화되고 전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4년의 전세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둔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급등과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는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이러한 전세 불안정이 결국에는 집값의 하향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 전세 가격은 이제 좀 덜 올랐다고 보여지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서 보증금 인상 한도가 5%로 제한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구권을 쓴 물건과 새로 계약한 물건들 사이에 이제 전세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뭐 예를 들면 5억에서 5억 2,500만 원인 전세 가격이 있고, 뭐 바로 옆집은 8억 원, 뭐 이렇게 수억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신규 계약을 한 집주인들이 4년 동안 못 올리기 때문에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작년 7월 말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내년 7월 말 또 8월이면 이 청구권을 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쓰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주택 매수에 나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전세 세입자들이 매수에 나서거나 아니면 계속 전세 시장에서 좀 떠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관건은 전세 세입자들이 그만큼 구매력이 있을까에 있는 것 같은데, 전세 대출도 막히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세입자도 한동안은 좀 쉽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가 향방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에, 이런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대선 결과가 집값에 어떻게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뭐 사실 어떤 후보가 된다고 오르고 어떤 후보가 되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이제 뭐 지금까지 뭐 공약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 뭐 정말 정책으로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다만 이제 현재 유력한 두 후보의 좀 정책 방향이 좀 완벽하게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한 이제 관망세에 돌아선 그런 수요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1주택 갈아타기 수요나 뭐 다주택자들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거래가 없이 좀 지역별로, 단지별로 좀 가격에 좀 차이가 있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좀 분석을 해본다면 두 후보 모두 250만 호의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임기 내에 모두 입주까지 이루어진다면 뭐 부동산 안정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뭐 입주까지 가는 건 바라지도 않고 임기 후반에 착공만 해도 좀 다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 2, 3기 신도시 다 합쳐도 120만 가구거든요. 그런데 예. 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이제 두 분 다 밝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내세우면서 뭐 개발이 환수제나 뭐 국토 보유세 등을 발표를 했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또 종부세 재검토, 양도세 인하 등을 이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는 공공과 규제, 또 윤 후보는 민관과 자율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가격을 명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주택 거래량 측면에서는 이 후보가 되면 굉장히 시장이 좀 움츠러들 거고, 윤 후보가 되면 아무래도 뭐 1주택자도 갈아타기가 가능할 수도 있고, 양도세 인하가 된다면, 그래서 거래량 측면에서 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영끌을 해서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좀 의견을 취재했다고요? 네. 일단 뭐 당장 연말까지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사를 뭐 하거나 아니면 뭐 집을 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단기간에 큰 가격 조정이 올 거는 아니라고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 초에 은행 대출 이제 한도가 좀 풀리면 그때 이제 여력이 되는 실수요자들은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준비가 되어 있는 무주택자라면 공급이나 정책, 또 금리나 대출 같은 여러 가지 전반 환경 등을 신경 써야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따른 시기 조절보다는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주택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반대로 여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와야 하는 그런 경우라면 대선 이후 아니면 이제 차기 대통령이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한 6월 정도까지는 좀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한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공적자금 투입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됩니다. 공적자금위원회가 오늘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의 자녀 지분 매각 낙찰자로 5개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문성필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예, 먼저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을 낙찰받은 회사들 어디들입니까? 공적자금위원회가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인수회사는 총 5개입니다. 먼저 유진그룹 계열 사모펀드인 유진 프라이빗 에쿼티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인수하게 됩니다. 4%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유진PE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사회이사 추천권을 갖게 되고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 KTB 자산운용과 온라인 파트너스 컨소시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등이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우리금융지주가 무려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가 되는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우리금융지주는 외환 위기를 겪은 지난 1998년 옛 한일상업은행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15.13% 중 9.33%입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예보는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사주조합이 1대 주주, 국민연금이 2대 주주, 예보가 3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이사 추천권을 갖는 주주들이 중심이 되는 지배구조가 형성됩니다. 정부 소유 금융지주 회사라는 이른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 민영화가 되면 우리 금융지주의 경영 활동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우리금융지주는 민간 자본주주 중심의 경영 활동에 속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비교적 약점으로 지목됐던 비은행 사업부문 인수합병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비은행권 금융사와의 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진PE는 유진그룹 차원에서 은행업과의 시너지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지분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진그룹은 이미 금융사로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선물, 유진자산운용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나무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위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이 필수적일 정도로 은행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이번 지분 인수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민영화를 하지만 여전히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매각이 추진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의 주가 추이와 매각 시점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잔여 지분을 신속하게 매각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현재까지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조 8천억 원 중 12조 3천억 원, 약 96.6%를 이미 회수한 상태입니다. 남은 잔여 지분을 1,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해도 공적 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셈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현재 13,00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잔여지분 매각을 늦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예보는 내년 상반기에 잔여지분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메타버스나 게임에 대한 시장 관심이 급증하면서 관련 종목들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테마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보수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장기 투자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국내 ETF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테마형 ETF의 성장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된 68개 ETF 가운데 테마형 ETF는 47개로 약 70%에 달합니다. 이처럼 테마형 ETF가 물밀듯 출시되면서 국내 상장 테마형 ETF의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3조 779억 원에서 12조 124억 원으로 4배가량 성장했습니다. 전체 순자산 총액에서 테마형 ETF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5.9%에서 17.16%까지 빠르게 세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테마형 ETF의 인기 이유로는 소액으로도 원하는 테마의 종목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테마형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특정 종목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는데 ETF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 종목도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이 선택이 되는 거고 분산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서 변동성 자체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장점. 시장의 뜨거운 관심만큼 테마형 ETF의 운용 성과 역시 ETF 시장 평균 수익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체 ETF 수익률 상위 5개 상품 모두 메타버스와 게임 등의 테마에 투자하는 ETF로 3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형 ETF의 높은 수익률과 더불어 일반 공모펀드 대비 저렴한 수수료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힙니다. 수익률 상위 5개 상품만 보더라도 연간 총보수는 0.3에서 0.5%대로 일반 공모펀드들의 평균 연간 총보수인 1.17% 대비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보수는 한 번만 부담하는 것이 아닌 매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 시 매력을 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공모펀드는 이제 판매 보수나 운용 보수 그리고 뭐 선취 보수로 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 많은 보수가 발생하는 반면에 테마형 ETF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연간 단위로 보수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수 자체도 매우 낮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모펀드와 테마형 ETF의 보수 차이가 크게 확대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저보수 효과가 돋보이는 만큼 중장기 성장이 예상되는 테마에 장기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3년 동안 4만 6천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에 동참해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하답한 겁니다. 현대차를 포함해 삼성과 LG 같은 국내 대기업 6곳이 만들겠다는 청년 일자리는 모두 합쳐 18만여 개에 달합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청년희망온에 참여한 6번째 대기업은 현대차그룹입니다. 직접 채용으로 3만 명, 인재 육성과 창업,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 16,000명, 앞으로 3년 동안 4만 6천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수소경제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대거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분들이 회사에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이런 프로그램 하신 여러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 기아차그룹이 가장 많은 일자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번 현대차그룹까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를 위해 국내 대기업 6곳이 약속한 일자리 수는 모두 17만 9천 개, 삼성전자가 3만 개, LG그룹이 3만 9천 개를, SK그룹과 포스코그룹이 각각 2만 7천,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대기업들의 이 같은 대규모 채용 약속이 자칫 독이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불확실성이 큰 데다 4차 산업혁명과 탄소 중립 시행에 따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매출 500대 기업 가운데 3분의 2는 아직까지 하반기 채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번번이 대기업에 기대기만 하는 정부의 태도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따갑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이달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흑자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액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7,300만 달러로 1년 전 32억 1,100만 달러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불어났기 때문인데 1년 전 대비 수입액은 117억 달러, 수출액은 86억 달러 각각 증가했습니다. 수입액 증가율은 특히 원유와 석유 제품, 가스에서 각각 100%가 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이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우리의 통상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자열 회장은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과 미중 갈등과 보호 무역주의, 또 갈수록 높아지는 환경 안보, 노동 인권에 대한 기준이 무역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어 우수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서의 역할과 다자간 무역 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무역업계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 회장은 또 최근 불거진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늦긴 했지만 완전히 늑장을 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삼성물산과 GS글로벌, LX인터내셔널 등과 수출 공급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꾸려 제2요소수 사태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PO 종목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펩타이드 신약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 애니젠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애니젠은 뉴클레오린이라는 단백질이 결합된 펩타이드로 돼지설사 바이러스뿐 아니라 코로나19까지 치료할 수 있는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가 김재일 애니젠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의 기능적 최소 단위인 펩타이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용 소재, 의학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차세대 고부가 가치 핵심 바이오 소재입니다. 이런 펩타이드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 애니젠이 항암, 항당뇨를 넘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뉴클레오린이란 단백질을 결합한 펩타이드를 활용해 코로나19까지 치료가 가능한 신약 개발에 나선다는 보관입니다. 이미 코로나19를 포함해 총 6종류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진행했고 여기서 우수한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연말엔 미국의 임상 수탁 기업을 통해 비임상 독성 시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가를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소로타 바이러스, 돼지 설사 바이러스 이런 것들 약 RNA 바이러스 6종류의 RNA 바이러스에 테스트한 결과 동물 실험, 세포 실험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에서도 아주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저희들이 찾았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광범위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과 함께 박테리아 치료제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뿐 아니라 앞으로는 박테리아, 그중에서도 슈퍼박테리아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미 광범위한 향균 치료 물질에 대한 독성 시험을 완료했고 내년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 시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안정성 테스트라든지 동물에 대한 독성 테스트를 애비 독성 시험을 지금 저희들이 다 수행을 했고 이것도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동물을 사용한 효능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물 독성 시험을 하는 비임상 실험을 약 한 10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신약 개발을 통해 내년엔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요 매출처인 일본에서의 매출이 부진했지만 펩타이드 제품 생산을 통해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로는 그래도 올해 작년에 저희들이 한 80억 좀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100억 가까이는 매출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내년쯤 되면은 BP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주가 역시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실제 지난 8월 29,700원으로 연고점을 찍은 후 연일 하락세를 나타냈던 애니젠의 주가는 이날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바이러스와 슈퍼박테리아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애니젠. 내년엔 흑자 전환과 함께 기술 이전도 추진해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인 기관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3,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당연히 삼성전자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승폭을 얼마 만에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무려 5.2%나 상승한 74,9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상승폭을 보인 건 약 10개월 만입니다. 자 체감상으로는 1년이 넘은 것 같은 네. 느낌도 드는데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함께 들어왔는데 특히 외국인의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집니다. 최근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다시금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규모로 보면 지난 한 주간 2,224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예,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고 있다 이런 얘기 들렸는데 오늘 상승세 이유, 뭐 최근 상승세 이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 원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부터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먼저 현재 시간 19일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시간 지난 19일 4%, 또 마이크론은 7.8%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오늘 SK 하이닉스 역시 7.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이런 기세들 반도체주도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속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증권가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긍정적인 전망이 다행히도 우세합니다. 지난 8월에 이 반도체주의 겨울이 온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며 업종 전반의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던 모건 스탠리도 지난주 4분기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계절적 수요로 인해 1분기에는 약세가 지속되지만 내년에는 낮은 재고와 또 클라우드 서버의 강세로 다운 사이클이 짧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시티그룹도 최근 디램 가격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 역시 기대감 내비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반도체 주가가 대폭 오르면서 이 업계에선 반도체 시장에 대한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KB증권은 4분기가 반도체 업종의 비중 확대 적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고점 대비 평균 30% 이상 하락을 했고 10개월간 조정기를 거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이미 선반영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단 디램 가격 조정이 마무리 단계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가 반등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미국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발표가 임박한 건 역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국 출장 중인데요. 백악관과 의회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만나면서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 계획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 장소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의 대규모 투자 발표 이번 주로 또 예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형주가 빠지면서 앞서서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같이 조정 기간이 길었습니다. 최근 보니까 다시 매수세가 몰리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앞선 이유들로 이 반도체 업황 회복의 기대가 커지면서 오늘 반도체 중소형주에도 자금이 몰렸습니다. 국내 반도체 주요 중소형주인 원익 IPS와 유진테크, 또 원익 QNC 등은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가 또 3,0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업종으로 사실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계좌는 녹아내리느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오늘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메타버스, NFT 이런 상승폭이 가파르던 종목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반도체주 외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킨 종목 하나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옥문이 연 천국길에 탑승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시리즈 2위를 차지하자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주들이라고 하면 제이콘텐트리와 IOK, 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등이 있습니다. 제이콘텐트리는 지옥을 제작한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의 모회사입니다. 또 IOK는 지옥에 출연한 배우 김현주의 소속사를 인수해 관련주로 묶이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지옥에 출연한 배우 류경수 배우의 소속사로 묶였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제이콘텐트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도 주가 추이가 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시초에 저는 상한가 가는 줄 알고 놀랐었는데 다시 보니까 또 하락 전환하기도 했어요.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장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사실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만 이전부터 보면 3개월 만에 약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쉬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오던 종목입니다. 이 기간 투자 주체별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만 홀로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자금을 뺐습니다.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지만 외국인 보유율은 8%대에서 2%로 크게 축소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매수세로 이렇게까지 올라온 종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 개인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제이콘텐트리에 자금을 넣었고요. 기관은 이달 1일부터 오늘까지 제이콘텐트리를 줄곧 순매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하루 흐름은 좀 아쉽긴 했지만 그간 또 상승폭이 컸던 종목이긴 합니다. 또 이렇게 특정 이슈가 적용된 종목들은 항상 또 고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마련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단기간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주가 흐름만 봐도 그렇죠. 예, 단기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대신증권의 작품 하나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이 지옥의 경우 DP에 이어 두 번째 흥행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전 세계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1위에서 이 선두를 차지했다는 건 그야말로 초대형 호재라고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 A2J 조혜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매주 한 번씩 나오시는데 들고 나오는 그 기업들이 항상 좀 크게 뜬다, 상승한다 이런 좀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왔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들고 온 종목도 같이 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앵커가 보기에는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 가장 뒤흔드는 키워드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반도체, 전기차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반도체도 있고 또 메타버스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단연히 1위는 전기차일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기업은 F입니다. F로 시작하는 자동차 기업. 자동차 기업, 포드. 네, 맞습니다. 미국의 뭐 대표 자동차 기업이죠. 오늘 포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전기차 기업들에게 반격을 가할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명이 한자짜리도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V는 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 기억력이 좀 짧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포드 이야기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기 픽업 트럭 리비안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포드가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아마존과 함께 리비안의 가장 큰 투자자로 포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좀 철회한다면서요? 맞아요. 지난 주말에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뭐 주말에 나오게 됐습니다. 포드와 리비안이 이 픽업 트럭이라는 접점을 갖고 있어서 과연 어떤 차량을 함께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많으셨을 텐데 하지만 앞으로 원래는 링컨을 같이 개발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이제 제휴를 끝내고 공동 개발을 백지화하겠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문구인데요. 보시면 이제 리비안과 포드가 그 어떠한 형태의 합작 자동차 개발이나 플랫폼 공유 등을 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했고요. 리비안도 각자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리비안 IPO가 뭐 한 2주 전이잖아요. 이 전만 해도 포드는 리비안과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특히 링컨의 EV 버전을 리비안과 공동 개발하겠다고 했고 10월까지만 해도 뭐 어떤 협력을 찾아보겠다. 콜라보레이션의 입장을 유지해 온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리비안에서 IPO를 한 게 어떤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 IPO를 앞두고서 이제 두 회사가 협력을 논의하다가 결국에는 이사진에서 포드 경영진이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두 회사 간의 균열이 좀 감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리비안의 주가가 상장 첫날에만 29%가 올랐고 그러면서 바로 가볍게 포드의 시총도 제쳐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과 대기업 투자사의 위치가 주식시장에서 시총으로는 역전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픽업 트럭 같은 경우 포드가 우리 스테디셀러가 있는데 아무래도 첫 전기 픽업 트럭의 타이틀을 빼앗긴 것이 또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포드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에 앞으로의 생존을 좀 걸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포드의 최고 경영자인 짐 팔리는 우리는 전기차 시장에서 승리할 것이란 자신이 있다.
또 과거 리비안 때 투자할 때와는 달리 이제는 서로가 해야 할 일이 확실해졌고 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차량을 개발해야 한다라며 이번 결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기존 엔진 자동차 때와는 달리 전기차의 경우 파트너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중요도가 덜하다는 분석도 제기됐고요. 한편 공동개발 계획 철회와는 별개로 투자자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전망입니다. 이 포드로서는 리비안을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IPO를 하고 보니까 막강한 경쟁자가 됐기 때문에 결별을 선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드만의 전기차 개발 어떤 전략을 갖고 추진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날 이제 포드가 밝힌 게 당장 2년 뒤 2023년까지 테슬라에 이은 전기차 생산 2위가 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짐팔리 포드 CEO는 2023년까지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60만 대로, 그러니까 기존의 30만 대에서 2배 높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114억 달러의 투자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팔리 CEO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포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제조사가 되겠다는 목표라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좀 써져 있죠. SNS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팔리 CEO가 포드의 전략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감성입니다. 흔히 레트로라고 하죠. 그래서 포드의 강점은 바로 이 100년의 역사 속에 상징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을 만들어냈고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향수도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 나눴던 F150을 비롯해서 머스탱이나 링컨이나 그러니까 미국 하면 생각나는 차량들을 전기차로 순차적으로 전환해서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머스탱 마하2가 가장 먼저 출시됐고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F150 라이트닝은 선주 문입 16만 대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드가 갖고 있는 호재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서포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 미시간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이 F150 라이트닝 시승하는 모습인데요. 바이든은 이제 미국산 전기차 또 미국산 배터리 홍보에 열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관철시키기도 했고요.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기업 특히 이 전통 완성차 기업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미국의 경찰차는 어떤 브랜드일 거라 생각하세요? 글쎄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바로 포드입니다. 아, 포드의 그렇습니까? 크라운 빅토리아라는 차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심찮게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어요. 좀 크기도 크고 거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이처럼 미국의 공공기관이나 공무 수행하는 차량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어떤 세대 교체가 있다면 포드에게는 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기차는 초반에 스타트가 내연차보다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제로백이 금방금방 빨리 오기 때문에 경찰차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범죄자 수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 포드 관련 소식 중에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개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또 같은 날 발표한 겁니다. 전기차 생산을 2배로 늘리겠다 발표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자체 반도체 생산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계 4위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제작을 맡게 되고요.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죠. 그래서 포드는 이번 제휴를 통해서 현재 차량의 라인업을 비롯해서 앞으로 내놓을 차종의 자율주행 배터리 관리 등 필수칩 개발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독립과 함께 미리 공급망을 확보해서 이번 반도체 쇼티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제휴 통해서 이제 포드가 어느 정도의 공급량을 확보할지 또 다른 새로운 공장 증설에 나설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같은 날 GM도 퀄컴하고 이제 TSMC 등과 협력해서 자체 칩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리고 이에 앞서서 폭스바겐과 BMW도 이 자체 칩 설계 계획을 밝혔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반도체 쇼티지 사태에서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서 홀로 타격을 피했던 테슬라의 모델을 이제 전통자 기업들이 뒤늦게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반도체가 현재 여러 개별칩에서 처리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고도화 작업을 거쳐서 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 가치로 개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반도체도 만들고 전기차도 도전하겠다. 이런 포드의 전략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야심찬 포드의 목표에 비해서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드가 60만 대를 2년 안에 좀 달성해보겠다라고 했지만 한 45만 대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투자자산운용사 번스타인 전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에 테슬라가 한
120에서 130만 대, 그리고 폭스바겐이 120만 대군요. 그리고 포드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는 연간 한 45만 대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공장의 생산 가능성과 현재 투자를 감안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더 냉정하게 이야기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바로 캐시 우드인데요. 캐시 우드는 포드와 GM에게 이 전기차 같은 용감한 신세계 DNA는 없다라고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드 주가는 좀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좀 $20까지, 원래 올해 초에는 한 $8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배 가까이 오른 셈이죠. 그렇지만 월가의 목표가는 현재 주가와 크게 차이 없는 18에서 $20 선을 나타내고 있고, 다만 올해 들어 투자 의견이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돌아섰습니다. 네, 전통의 강자가 부활할 수 있을지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